왜 내 몸은 늘 피곤할까? 이제는 나이 탓일까? 하지만 어쩌면 그건 당신의 몸이 오래전부터 보내온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몸속을 태우는 작은 불꽃, 만성염증의 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대부분 증상을 없애는 거잖아요. 두통이 있으면 진통제, 몸이 피로하면 영양제, 통증이 계속되면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대처했는데도 며칠 지나면 다시 같은 자리가 아프고 피곤하고 머리가 멍하고 이유 없이 몸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오늘 함께할 책 의학박사 우치야마 요코의 만성염증이 병을 만든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증상만 고쳐서는 진짜 회복은 오지 않는다. 몸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만성염증을 봐야 한다. 종합내과 신장내과 전문의인 저자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의료와 보안요법, 마음진료까지 함께 보는 통합적인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염증이 우울감, 치매, 암, 심근경색과 뇌경색, 만성두통, 이유 없는 피로, 관절과 근육의 뻣뻣함, 브레인 포그까지 생각보다 아주 많은 증상의 바탕에 깔려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장 누수가 혈관 누수 그리고 뇌 누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장벽이 약해져 염증 물질이 혈류로 스며들면 혈관의 벽도 함께 약해지고 결국 뇌까지 염증 신호가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장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몸 전체의 염증 반응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목의 안쪽 윗부분인 목과 코의 경계에 해당하는 상인도에 생긴 만성염증인데요. 저자는 이 부위의 염증이 코막힘이나 만성가래, 두통은 물론 피로감, 자율신경 이상, 수면장애, 심지어 전신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염증 하나가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오래가는 신체 문제와 만성질환을 정말로 바꾸고 싶다면 겉으로 드러난 통증만 꺼버릴 게 아니라 몸속 곳곳에 숨어있는 불씨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는 건데요. 이 책은 그 불씨를 찾는 방법을 영양과 효소의 역할, 수면과 스트레스 같은 구체적인 요소들과 함께 차근차근 짚어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몸속 만성염증이라는 불꽃이 어떻게 질병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불꽃을 잠재울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성염증이 병을 만든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전신에 숨어있는 만성염증이란? 염증은 몸을 지키려는 반응이지만 만성이 되면 골치 아프다. 염증은 면역세포가 몸을 지키려고 정상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면역세포가 무사히 승리하여 병원체를 배제한 후에는 대개 그 부위가 회복되어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부터 알았던 눈에 보이는 염증, 즉 급성염증의 특징입니다. 한편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은 골치 아프게도 급성염증과 달리 오랫동안 낫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이라 합니다. 화재로 비유하면 급성염증은 불이 활활 타는 상태, 만성염증은 불꽃은 없이 연기만 계속 나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면역 반응이 빠르고 강하게 일어나 건강한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급성염증, 명확한 면역 반응이 없는 채 가벼운 염증이 오래 이어지는 것이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과 면역의 관계. 만성염증은 면역 관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면역 관용은 병원체나 항원에 노출되어도 면역계가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계는 체내 조직이 병원체나 항원에 노출되었을 때 이 면역 관용의 적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조정 기능은 나이를 먹을수록 약해집니다. 그 결과 식품, 단백질, 화학물질, 자기 조직이나 세포에까지 면역이 과민하게 반응하여 이전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에도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체질이 변해 염증이 생기기 쉬운 것입니다. 여기에 유전이나 감염, 강한 스트레스 등이 겹치면 온갖 자극에 과민해져 여기저기 염증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낫지 않고 계속되면 만성 염증이 됩니다. 그나마 통증을 느끼는 통각 수용기가 있는 조직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라는 증상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통각 수용기가 없는 조직, 예를 들어 뇌 등에 만성 염증이 생기면 통증도 없이 뇌 지구력이 떨어지거나 우울해지는 등의 전신 증상이 발생합니다. 장의 상피세포나 혈관의 내피세포에도 통각 수용기가 없으므로 장내 염증과 동맥경화도 아주 심각해진 후에야 증상이 나타납니다. 장관이 장벽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장뿐만 아니라 뇌, 폐, 혈관, 질에도 장벽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벽이 무너지면 이물이 내부로 침입하여 염증을 일으킵니다. 장벽을 고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 물리적인 장벽 기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에 관여하는 백혈구의 일종인 마스트 세포가 히스타민을 방출하여 장벽 기능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또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장에 들어와 장내 세균총을 어지럽히거나 염증을 일으키거나 방어물질인 면역 글로불린 A, IgA 등의 기능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점막이 분비하는 점성 물질인 뮤신 등이 감소하여 장벽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뿐만 아니라 효소나 방어물질의 작용이 장벽 기능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장벽이 약해지면 다양한 이물이 체내로 침입합니다.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몸의 문제에 주목하자. 만성 염증은 언뜻 보기에 국소적 증상 같아도 전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몸의 한 곳에라도 만성 염증이 있으면 염증 부위에서 나온 염증 물질 사이토카인이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장의 만성 염증이 전신 피로와 관절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 충치, 치주염이 심장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필자의 전문인 신장도 마찬가지여서 신장이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인공투석 환자들에게 동맥경화나 저영양 등이 종종 나타납니다. 의학계는 25년 전부터 그 근본 원인을 만성염증에서 찾고 있습니다. 신장질환뿐만 아니라 동맥경화, 그로 인한 심근경색, 뇌경색 등도 단순한 혈관 막힘이나 굳어짐 뿐만 아니라 일반 혈액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만성염증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사증후군이나 비만, 생활습관병, 알츠하이머병, 암, 자가면역 질환 등 다양한 질환과 노화에 만성염증이 관여한다고 여겨집니다. 그 외에도 만성염증은 우리의 전신에 영향을 미치고 뇌신경에도 염증을 일으킵니다. 뇌신경염증은 신경세포 사이의 정보 전달을 왜곡합니다. 말초신경이라면 통증을 느끼겠지만 뇌신경은 통증을 느끼지 않는 대신 우울감, 브레인포그, 불안감, 인지기능 장애 등 전신 증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으로 착각하여 향정신성 약을 처방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 증상이 일어나는 것은 염증을 일으키는 미토콘드리아가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뇌내 ATP가 감소하여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ATP는 아데노신 3인산으로 근육 수축 등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용하는 데 관여하는 화합물로 생체 에너지 화폐로 불립니다. 그 결과 뇌기능이 저하여 인지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뇌의 지구력이 약해집니다. 또 혈관 염증 등은 자각 증상이 거의 없는 채로 동맥경화, 심근경색, 협심증 등 허혈성 심질환, 뇌경색 및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래된 타박상이나 흉터, 무릎 등의 염증을 도지게 하는 등 오랜 상처에서 증상을 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성염증은 큰 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이런저런 작은 불편이나 증상을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이 단순히 체질 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소한 불편, 즉 설사, 변비, 소화불량, 알레르기, 오래가는 기침과 가래, 목 통증, 습진, 가려움, 피로감 등도 만성염증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이런 증상들이 큰 병의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만성염증이 중대한 병을 초래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거듭 말하다시피 염증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만성이든 급성이든 염증이라는 현상을 억누려 하지 말고 그 현상을 일으킨 원인을 내부에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몸의 어딘가에 감염원이 계속 남아있음.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몸에 계속 들어옴.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 들어간 가공식품, 밀가루, 유제품, 유해 첨가물 등을 습관적으로 섭취함. 면역 기능 약화. 지속적인 스트레스, 유해물질, 스테로이드 등 면역 저하 물질이 몸에 계속 들어옴. 산소나 영양이 부족한 상태가 계속됨. 노화에 따른 염증. 나이를 먹으면 몸이 여기저기 삐걱대고 쑤시고 병에도 잘 걸립니다. 앞서 말한 대로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 몸이 면역 기능을 잘 조정하지 못해 염증에 더 쉽고 강하고 활발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염증 반응이 약해지거나 면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염증이 오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염증이 만성화하여 다른 문제나 질병을 일으킵니다. 이런 현상을 염증 노화 인플라메이징이라고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젊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소한 자극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자극의 대표를 아래에 나열했습니다. 가공식품에 포함된 다량의 화학물질, 작물을 키우며 접촉하는 토양 오염물질, 농약 등, 대기오염, 공기 중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염증을 일으키는 가정 내 화학물질, 건축자재에 포함된 염증 유발물질, 매일 쓰는 화장품, 식품의 팽창제, 창호 등의 화학물질, 매일 섭취하는 약.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염증이 잘 생기고 오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를 먹으면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염증의 부담을 줄이려고 더 노력해야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세포도 노화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세포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염증을 조절하지 못하고 염증 매개체를 계속 방출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염증 매개체가 과도하게 증가합니다. 체내 알레르기 반응에 관여하는 히스타민, 염증성 사이토카인, 염증성 프로스타글라딘, 생리활성 단백질인 아디포카인. 나이를 먹으면 장내 세균총도 변화합니다. 대개는 장내에서 염증을 억제하는 단세 지방산 등을 만드는 균종이 감소하고 다양성이 줄어듭니다. 분비물도 감소하여 장의 장벽이 무너지기 쉽고 장벽이 계속 약해지면 장누수 증후군이 발병하거나 장내 세균총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염증이 노화를 앞당기고 노화가 염증을 악화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늘 이곳저곳이 쑤십니다. 근육 내 세포가 죽어 근육에 잔해가 쌓이는데 나이 먹은 면역계가 그 잔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즉시 처리하지 못한 찌꺼기에 몸이 계속 반응하는 만성 염증 상태가 이어지니 근육이 늘 여기저기 아픈 것입니다. 즉 근육 부종과 굳어짐, 근육통 역시 근육에 달라붙은 세포 잔해에 대한 가벼운 염증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포에서도 염증 유발 물질이 나온다. 염증에 관해 알아둘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전에는 염증을 세균, 바이러스 등 병원체나 이물, 유해물질 등 외부 요인에 몸이 반응하여 일어나는 현상으로 여겼습니다. 면역세포가 외부 요인을 방어할 때만 반응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염증은 외부 요인 없이도 발생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 내에는 다양한 물질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세포 내에 있으면 안전하고 세포 밖으로 나가면 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례로 신체가 뒤틀리면 좌우 대칭으로 힘이 분산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침으로 혈류가 정체하는데, 이렇게 정체한 부위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거나 노폐물이 쌓였을 때 세포가 몸에 해로운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리고 심리적 스트레스, 환경적 자극 등을 받았을 때 특정한 신경회로가 활성화되어 혈관 근처의 신경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합니다. 그러면 혈관 벽에 입구가 형성되어 혈액세포가 조직으로 유출됩니다. 이것을 게이트웨이 반사라고 합니다. 원래는 병원체에서 몸을 지켜야 할 혈액 속 면역세포가 노화나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자기 조직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 공격적인 병원성 T세포가 혈관에서 조직으로 이동하면 조직에 염증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당뇨병, 동맥경화, 관절 류머티즘, 치매,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처럼 체내에서 일어난 일에도 외부에서 이물이나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와 똑같이 반응합니다. 면역세포가 작용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현상은 국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 염증 물질이 전신을 돌아다닐 뿐만 아니라 세포 내 물질 또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염증을 전신의 문제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스트레스나 신체 대사의 교란, 과로 등이 이어지면 전신에 이런 만성 염증이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의심해야 할 만성 염증의 요인과 대처법. 장의 만성 염증. 장염증으로 장벽 기능이 약해지면 장은 몇 겹이나 되는 강력한 필터를 활용하여 필요한 물질은 최대한 흡수하고 불필요한 물질은 방어합니다. 장에 음식과 함께 들어온 다양한 이물, 유해물질, 병원체 등을 선별하여 몸을 지키기 위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장에 염증이 생기면 이 필터 기능이 약해집니다. 염증으로 상피세포의 물리적 결합이 느슨해지고 점액 등의 방어력이 약해지며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져서 필터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 점막의 체가 성그러져서 체내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물질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장누수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을 장누수 증후군이라 합니다. 설탕과 화학물질,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장에 염증을 일으킨다. 장누수의 원인으로서 대부분 염증을 일으키기 쉬운 물질을 습관적으로 섭취하거나 곰팡이 등 미생물이 번식하여 발생합니다. 습관적으로 섭취하면 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탕, 소화가 어려운 초가공식품, 밀가루, 유제품의 단백질, 화학 첨가물, 인공적 지방산인 트랜스 지방산, 각종 유해물질. 이중 화학 첨가물에는 약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밀가루나 유제품은 일반적으로 독성물질로 인식되지 않으나 소화가 어려운 성분입니다. 따라서 대량으로 들어와 소화되지 않은 채 남아있으면 염증이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백설탕, 액상과당 등 질 나쁜 당질의 과다 섭취, 항생제, 농약, 유해금속, 호르몬 균형 붕괴에 따른 장내 세균총 혼란, 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발효식품 과다 섭취. 다음 이유로 뱃속 곰팡이가 늘어나도 장에 염증이 발생합니다. 일단 장에 염증이 생기면 장내 세균총 균형이 무너져 염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장내 미생물은 미네랄 등 영양소를 더 잘 흡수되는 형태로 분해하거나 필수 비타민, 호르몬, 효소 등을 생산합니다. 그러므로 장염증으로 장내 세균총이 흐트러지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비타민, 미네랄, 호르몬, 효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이 잘 조절되지 않아 염증 해소와 조직 회복이 늦어집니다. 장은 몸 전체 80%의 림프구가 모여있는 곳으로 면역의 요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장염증이 생기게 되면 면역 기능이 약해지고 점점 염증이 길어지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장에 염증이 생기면 이렇게 많은 폐해가 있으므로 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장누수가 혈관 누수와 뇌누수를 일으킨다.
앞서 말한 대로 한 부위의 염증은 전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장염증은 혈관과 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은 몸에 들여도 되는 물질과 들이면 안 되는 물질을 선별하는 체와 같다고 설명했는데 사실은 장 이외의 기관에도 필터, 관문, 장벽의 기능이 있습니다. 혈관벽 안쪽을 뒤덮은 내피세포도 체 기능을 담당합니다. 혈액에 포함된 물질 중 혈관벽을 통과해도 되는 물질과 안 되는 물질을 체처럼 선별하는 것입니다. 또 뇌 입구에 있는 혈액내 관문도 장과 같은 체 구조, 성상교세포로 되어 있어서 뇌에 들여도 되는 물질과 안 되는 물질을 선별하는 작업을 합니다. 장에 염증이 생겨 체 구조가 무너지면 혈관이나 뇌의 체 구조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장의 염증에서 방출된 상피세포의 결합을 느슨하게 하는 물질이 혈관과 뇌까지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장의 장벽이 무너지면 장누수, 혈관의 장벽이 무너지면 혈관누수, 뇌의 장벽이 무너지면 뇌누수가 일어납니다. 누수된 혈관은 동맥경화 등을, 누수된 뇌는 전신 증상이나 피로감 등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피부의 상피세포도 서로 결합하여 체 구조를 이룹니다. 피부의 장벽이 무너지면 유해 물질이 피부로 침투하여 알레르기나 피부염을 일으킵니다. 요컨대 장에 염증이 생기면 몸 이곳저곳에서 통과시키지 말아야 할 물질을 통과시키게 되므로 전신에 다양한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소박한 식사가 염증을 방지한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면 식사부터 개선해 봅시다. 염증을 잘 일으키는 식품의 대표는 초가공식품과 백설탕입니다. 설탕, 특히 미네랄 성분 등을 제거한 백설탕은 단백질과 결합하여 최종 당화산물을 생성하므로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혈액 속에 당이 늘어나는 당뇨병이 있으면 최종 당화산물도 많이 만들어지므로 전신의 혈관에 염증이 생겨 동맥경화가 진행되기 쉽습니다. 게다가 이런 물질은 체내에서 이물질로 인식되어 체내 면역세포의 공격 대상이 되므로 염증성 물질을 점점 더 많이 생성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밀가루나 유제품도 소화가 어려워 염증을 일으키기 쉬운 식품입니다. 그 외 산화한 기름이나 식품도 염증을 일으키므로 튀김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식사법을 지도하면 먹을 게 없다라고 말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을 전부 피하라고 하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점을 조금 바꾸면 여전히 먹을 것이 많습니다. 각종 채소와 해조류, 질 좋은 육류와 생선, 달걀, 밥, 뿌리채소, 메밀가루. 이런 식품은 염증을 잘 일으키지 않습니다. 질 좋은 재료를 구하려면 돈이 조금 더 들겠지만 어쨌든 고기와 생선은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다. 공들여 요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재료를 날 것으로 또는 구워서 준비하고 두부나 달걀을 넣은 소박한 된장국을 곁들이기만 해도 만성 염증을 억제하는 식단이 완성됩니다. 상인도와 구강의 만성 염증. 목의 만성 염증이 주목받고 있다. 다음으로 목과 입의 만성 염증에 관해 이야기해 봅시다. 특히 최근 주목받는 것이 만성 상인두염입니다. 상인두란 말 그대로 목 상부, 코 안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목은 위쪽에서부터 상인두, 중인두, 하인두로 나뉘는데 이 중 중인두와 하인두의 표면은 입속과 똑같이 단단한 편평 상피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상인두의 표면만 선모 상피세포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어온 세균과 바이러스 등 병원체, 먼지 등 이물이 이 상인두의 표면이 분비한 점액과 선모의 운동 덕분에 상인두에서 중인두로 내려갔다가 가래로 배출됩니다. 상인두는 풍부한 림프구의 작용으로 병원체를 배제하기도 합니다. 장이 식품을 섭취할 때 들어온 이물을 배제하는 관문이라면 상인두는 숨 쉴 때 들어온 이물을 배제하는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인두에 발생한 만성염증이 만성 상인두염입니다. 만성 상인두염이 있으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목의 이물감, 통증, 콧물이 목 뒤쪽으로 흘러내려가는 증상인 후비루, 기침천식, 만성가래, 치아 지각 과민,
다치병, 혀 통증, 턱관절 통증, 목과 어깨 결림, 이명, 두통 등. 상인두에 만성 염증이 있으면 이런 국소 증상 외에 전신 증상도 나타납니다. 염증이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데다 상인두에 뻗어있는 미주신경이 자율신경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인두염이 있으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전신 권태감, 현기증, 불면, 기립성 조절장애, 기억력, 집중력 저하, 과민성 장증후군, 기능성 위장염, 하지불안 증후군, 만성피로 증후군, 섬유 근통증 등. 상인두는 면역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 상인두염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된 면역 관련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IgA 신증, 다량의 단백뇨, 붓기 등이 나타나는 신장병인 네프로제 증후군, 손바닥 등에 고름이 있는 작은 물집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병인 장척 농포증, 피부가 붉은 발진을 일으키고 각화하여 벗겨지는 병인 건선, 류머티즘성 관절염 등 자가면역 질환, 관절염, 만성습진, 아토피성 피부염 등. 입으로 호흡하지 말고 코로 호흡하자. 만성 상인두염을 개선하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코로 호흡하기입니다. 아이우베 체조와 입 테이프. 아이우베 체조. 1. 아하고 입을 전체적으로 크게 벌린다. 2. 이하고 입을 옆으로 크게 벌린다. 3. 우하고 입을 앞으로 강하게 내민다. 4. 배하고 혀를 아래로 길게 내민다. 입테이프 붙이기. 1. 의료용 입테이프를 5cm 길이로 자른다. 2. 입 중앙에 세로로 붙이고 잔다. 본래 입은 먹거나 말하는 기관이므로 숨은 코로 쉬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코는 안쪽이 복잡한 동굴처럼 생겨서 공기를 적당히 데우고 촉촉하게 만들며 점액과 섬모로 이물을 걸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 호흡하면 공기를 가습하고 정화하여 목과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동시에 병원체 등을 배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으로 호흡하면 차거나 건조한 공기가 목에 곧바로 들어오는 데다 병원체 등도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림프구가 감당하지 못해 상인두염에 걸리기 쉽습니다. 입속도 건조해져서 잡균이 잘 번식하므로 나중에 설명할 치은염이나 충치 등도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스포츠 선수 등은 특히 입으로 호흡하기 쉬우므로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이들도 입이 잘 벌어져서 입으로 호흡하기 쉬우니 코로 호흡하도록 잘 지도해야 합니다. 생활을 철저히 개선하면 가벼운 충치는 저절로 낫는다. 목 염증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구강 내 염증입니다. 이 둘은 위치가 가까워 서로 악화시키기 쉬우므로 되도록 동시에 개선해야 합니다. 구강 내 염증으로는 충치로 인한 염증이나 치은염, 치주염 등이 있습니다. 이런 염증이 동맥경화나 심장병, 폐렴, 당뇨병 등을 악화한다는 의학 연구와 보고가 많습니다. 충치가 생기면 기본적으로 치과에서 치료받아야겠지만 실제로는 생활을 철저히 개선하여 충치를 스스로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에나멜로 된 치아 표면 안쪽에는 상아질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경이 있는 뿌리 부분만 제외하고 치아는 단순히 석회한 돌 같은 덩어리라고 여겨졌지만 최근 들어 치아의 상아질에 액체 운송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액체는 평소에는 치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스며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필요한 성분을 치아 전체에 골고루 전달하고 안쪽 구조를 끊임없이 재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맛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 입속의 pH가 산성이 되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액체가 역류합니다. 그때 충치균이 치아 내부에 침입하여 충치를 만듭니다. 예전 생각처럼 외부 요인으로 충치가 생길 뿐만 아니라 내부 요인으로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설탕을 완전히 끊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적당히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피한다면 가벼운 충치는 내부에서 치료된다는 사실도 증명되었습니다. 단, 표면에 충치가 생겼다면 레이저로 제거하고 충전하는 처치가 필요합니다. 단맛 음식을 많이 먹으면 충치균이 늘어나 이가 썩는다라는 단순한 생각과는 달리 사실은 치아 내부에서 충치가 생겼다가 나았다가 하는 것입니다. 충치 예방에는 다음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단맛 음식을 피한다. 입속을 알칼리성으로 유지한다. 생채소나 과일을 자주 씹어 먹는다. 타액 촉진 작용이 있는 매실 장아찌, 레몬 등 감귤류를 먹는다. 이뿐만 아니라 앞에 상인두염에서 언급한 이포흡 중단, 치아 교합 개선도 중요합니다. 만성염증이 병을 만든다 읽어드렸습니다. 만성염증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SOS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약으로 잠시 불을 끄는 대신 그 불이 왜 어디서부터 타기 시작했는지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이 아닐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